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호시탐탐 습격시기를 노리는 백만 바이러스와의 최적의 전투 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이혜연입니다. 대한민국 바이러스 초전 박사의 선두에 계신 분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부상할 주요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려 9개의 바이러스가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 과연 그 다음 팬데믹 주범은 누가 될까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이론과 실체 파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유행했던 감염병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좀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확실히 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니 해방감마저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습관처럼 그냥 쓰게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일단 지난 20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가 되었죠. 또 오늘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남은 확진자의 7일간 의무 격리도 아마 4월 말 정도, 5월 초 정도 오면은 이것이 5일로 줄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감염병 위험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완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남은 방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일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이외에는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3월 초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함으로 해서 접촉이 늘어나서 약간의 증가는 있는 상황이지만 뭐 마스크 해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날씨도 더 따뜻해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도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더 줄어서 아마 수천 명대 또는 수백 명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향후 올해가 지날 때까지는 이 코로나 유행이 재유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유행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날씨가 최근에 많이 풀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교적 좀 얇은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괜찮겠죠?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예방 목적으로 뭐 마스크를 쓴다기보다는 고위험군이라든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병원 같은 데에서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실생활에 있어서는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덴탈 마스크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에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은 조금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팬데믹은 영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영국에 서식하는 이 박쥐 16종의 배설물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검사를 했는데요. 이 9개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요. 이 중 2개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영국의 박쥐가 인간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유사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뭐 새로운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생의 박쥐는 수많은 박쥐 종류가 있고 개체 수도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 야생의 박쥐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야생의 박쥐 자체에는 위해성이 거의 없으면서 다른 동물들한테 전염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원인으로 보면은 왜 박쥐 안에서 이 전염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까지 옮겨올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거의 일상생활에서 박쥐를 보지 못하는데 이 박쥐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면은 즉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것은 박쥐와 인간의 주위에 있는 가축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 숙주동물들
만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그 배리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림 같은 것들을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생활들 또는 산업의 발전들로 인해서 뭐 우리말로는 그 산업화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야생의 박쥐가 우리 인간과 점점 가까운 동물들한테 전염이 되면서 그 바이러스가 좀 더 적응을 하고 또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진화를 하는 거죠. 사람한테까지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 사람한테 감염된 바이러스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또 한 단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팬데믹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계 바이러스들 즉 비말이나 공기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넓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비해서 지금 영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유사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고요. 그들이 동물에게까지는 감염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동물에서 사람까지 감염된다는 증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코로나19 가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주 제대로 깨볼 문제적 질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바이러스는요. 네, 포스트 코로나 유력 후보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을 해서 이 전 세계를 일순간에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공포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현실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대응해야 할지 전 세계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간의 글로벌 팬데믹 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9년 메르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부터 코로나19 이렇게 지속적인 바이러스를 겪어왔는데요. 일단 우선 글로벌 팬데믹 발생 주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년간 총 6번의 이 팬데믹, 이 주기에서 주목할 점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예, 실제로 지난 20년간 6번의 글로벌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전체를 걸쳐서 감염이 형성되었던 것은 2009년에 신종플루 한 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2009년에 그 신종플루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바이러스는 실제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 더 독성이 높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코로나19의 경우는 달랐죠. 전파력도 강하고 그 독성도 그 신종플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신종플루라는 것은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심하게 감염이 많아졌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년 동안의 이 바이러스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유행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다지 큰 그 영향은 주지 못했던 것이 독성이 강하면 즉 치명률이 강하면 전파력은 상당히 약한 상황이었고요. 또 전파력이 강했던 신종플루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성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사실은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옮겨오는 상황 등 또 지구 온난화, 특히 기후 변화라는 것이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변화, 여러 가지 곤충들의 변화들 또 교통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라도 빠르면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 곤충맥의 바이러스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루 만에 다 이동이 가능하고 그 이동된 바이러스들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숙주 동물들, 뭐 특히 조류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조류에 감염시키고 또 조류가 가축들한테 감염시키고 가축이 사람한테 옮겨오는 이런 추세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대화, 산업화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의 발달도 더 늦게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뭐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조기에 봉쇄할 수 있는 특히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 우리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다음 글로벌 팬데믹은 뭘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보군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이 감염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선 조류 독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요.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자체는 인간에게 위험성이 낮지만 빠른 복제력과 진화 능력으로 다른 종의 숙주를 감염시키는 수준까지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네덜란드 에라스미스 대학 의료센터에서도 조류 독감이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팬데믹의 주범은 결국은 독감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또 독감이 걸리는 그 숙주 동물들은 우리 가축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조류 독감이라고 하면 야생 조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생 조류에 있던 그 독감 바이러스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가금류 우리가 기르고서 뭐 먹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에 감염이 되고 또 그 가축에 감염이 된 것들이 돼지까지 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재조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과 돼지와 새, 이 조류 독감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숙주 동물 안에서 동물들 안에서 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재조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세 가지의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돼지 안에서 복제를 하면서 서로 재조합이 일어나서 재조합이라는 의미는 서로 섞여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장착하게 되면은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가 매년 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조류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류를 산채로 접촉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죽은 가금류를 우리가 접촉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낮아서 가금류를 도살하는 사람들,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또 일단 치사력은 굉장히 높아서 치명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는 있지만 조류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빈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우려는 덜할 수 있고요. 특히나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낮아서 이것이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류 독감은 상당히 그 적응력이 빨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서 이 조류 독감, 사람 독감, 돼지 독감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전염력도 높고 또 치사율도 어느 정도 높은 이런 바이러스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년 어떤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신변종으로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위험하지 안 위험한지 또 우리가 만약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어할지 그런 데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 조류 독감은 사실 익숙한 바이러스라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조류 독감과 함께 우리에게 또 익숙한 바이러스인 하나인 지카 바이러스도 이 포스트 코로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국 라졸라 면역학 연구소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요. 이 영국의 BBC 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의료진의 비상사태를 야기했던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 발병을 가져올 변이 탄생까지 겨우 이 한 발자국 앞두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해외에서 확진된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 질병이 좀 공포스러운 건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때문인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유명해진 거는 그 2016년 이전에 2014년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여러 젊은 여자 선수들이 과연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인데요. 감염된 모기에 물리게 되면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인데 비해서 임신부, 특히 임신 초기에 감염되게 되면 사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임신부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 대한 영향은 지대해서 태어났을 때 결국은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기형아가 대표적인 것이 소두증, 즉 뇌가 작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이런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무섭다기보다는 이 기관 형성하는 이런 시기에 이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서 제대로 기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머리가 작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모기에 감염돼 있는 경우는 없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국내에 유입되는 환자는 상당수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처럼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 위중한 측면에서 좀 이목을 끄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리프트 벨리얼이라는 생소한 질환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프트 벨리얼병은 1931년 케냐 리프트밸리의 양떼 목장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이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200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으로 번져서 10만여 명이 감염되고 이 중 700여 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피츠버그대 백신 연구센터 연구팀에 따르면요. 지카 바이러스가 태반을 우회해서 태아를 감염시킨다면 리프트 벨리얼 바이러스는 고속도로를 타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WHO에서는 리프트 벨리얼병이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백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지카보다 이 태아와 신생아에게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2002년 이후에 발생 보고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감비아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이 감비아, 세네갈, 기니바사우 지역을 여행한 후에 이분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 증상으로는 기침, 발열 등 초기 감기 증상 같은 것들로 나타나서 입원을 했는데 진단은 중증 말라리아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혈 증상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망 전 검사 결과 이 리스트밸리얼의 항체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에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밸리 바이러스라는 것은 프레보 바이러스에 속하는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결국은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기는 하는데 이 모기가 동물을 물고 이 감염된 동물들은 대부분 이 가축들 중에서도 소, 염소, 양, 낙타 등 반추 동물, 즉 풀 같은 것들을 초식 동물이긴 한데 반추를 하는 동물들에서 감염이 되고 또 우리가 도살을 하거나 할 때 혈액이나 조직과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아주 가벼운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 증상이 중증이 되고 출혈열 증상이 나타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치명률은 굉장히 높아서 8 내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감염되어서 얼마나 사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진단하고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학조사들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진드기 습격에 대한 고민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도 이 포스트 코로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상당한데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1944년에 크리미아에서 처음 발견됐고 1956년에 콩고에서 또 유행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들 이름을 따라서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이라고 이제 같은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야생동물과 동물 사이의 감염 매개체가 진드기입니다. 진드기의 물림으로 해서 서로 감염이 전염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감염된 이 진드기가 죽으면서 또 자기가 번식을 하면서 후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후손에까지도 전염을 시키는
즉 이런 걸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경란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전파 경로가 즉 있기 때문에 직접 감염된 그 진드기뿐만 아니라 그 진드기의 후손까지도 감염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2년에 이라크에서 212명이 발생해서 27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10 내지 40%에 달하는 이런 치명률을 나타냈는데 백신은 지금 개발 중이고 항바이러스제로 리바브린이라는 것이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진드기가 과연 그 감염된 진드기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드기를 잡아서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숙주 동물들인 동물이 이 항체들을 가지고 있느냐, 항체라는 의미는 감염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항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바이러스들의 감염은 역학적으로는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항상 이것들이 감염이 확산될 이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박쥐로부터 시작되는 질환들이 여전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영국 토종 박쥐에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니파 바이러스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죽음의 괴질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위중한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중하고 치명률도 높은 바이러스죠. 니파라는 이름 자체가 1998년 9월에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이 북부 지역인데요. 처음 발생을 하였고 그 이후에 남부 쪽으로까지 유행이 퍼져나갔는데요. 박쥐가 돼지에게 전염을 시켰고 그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일하는 인부들에서 감염이 되면서 그 인부들이 접촉한 사람들한테까지도 감염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박쥐가 원래 돼지랑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결국은 자연 환경,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해서 밀림이 없어지고 밀림에서 살아야 되는 박쥐들이 실제로 그 동굴 안과 밀림과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가축과의 접촉이 생기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쥐와 또 사람 사이에 이 숙주동물 사이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지 여러 가지 항체 검사들을 통해서 박쥐에서 우리 사람한테 옮겨오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바이러스들 살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앞서 이 조류 독감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밖에 어떤 바이러스가 또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팬데믹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야생의 박쥐는 많은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고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에게 감염되면서 사람한테까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그 이외에도 에볼라라든지 광견병이라든지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빨라지려면은 이런 에볼라라든지 광견병과 같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고 또 전파력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바이러스들은 위험성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감염된 사람들을 잘 격리를 해놓은 이후에 그분들이 항체를 얻거나 아니면은 사망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파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전파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비해서 사실은 감염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고 그 잠복기가 길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실제로 무섭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파력은 강하면서 독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즉 치명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곤충매개라든지 혈액매개 바이러스,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혹은 뭐 수인성 바이러스들도 전파력이 높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호흡기계 바이러스들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주가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고 그런 감시 체계를 작동을 해야만 초기에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글로벌 팬데믹 주범의 그 바이러스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는데요.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와 또 이 방역 당국의 효과적 대응, 플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건강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건강 이슈 키워드 경추 수핵 탈출증인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는 생각 좀 오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직업병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도 사실은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 질환이 목 디스크에 관련된 질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목이 이상하면서도 팔이라든지 손까지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국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되는 그 상황이라면은 그것들을 잘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간판 탈출증 혹은 목 디스크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늘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자세 문제들 때문에 너무 이상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은 척추 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 허리 디스크들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주 건강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감염병 기상도 전망해 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사태는 종식을 앞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주춤했었지만 최근 다시 급격한 확산세를 보여 전 세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요. 생활 속 제약들도 일상의 고단함도 완연한 봄처럼 풀리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여전합니다. 날이 따뜻해진다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보건당국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7일에서 지금 5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진단을 받고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프면은 집에서 2, 3일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엔데믹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일하는 곳에서 이런 관점, 즉 이런 거 컨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 직장은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프면은 집에서 좀 쉬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피해서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난이도가 예년과 비교해서 낮을 거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그로 인한 혼란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의 환경을 살피는 교육 당국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고급 의료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눌까요?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안녕.